윤서아 이사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스카우트한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전략기획팀은 대한민국 투자업계의 판도를 바꿀 인수합병 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34세 나이에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랬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윤서아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는 까다로운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하나씩 잠재우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묻어버리기 위해 선택한 도피처에서 그녀는 오히려 누구보다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로비에 막무가내인 방문객이 찾아와서. 중요한 흐름이 끊긴 것에 윤서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의 통제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로비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어떤 예의 없는 자가 감히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방해하는 것일까?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마치 장내 행렬처럼 도열한 검은색 세단들이 회사의 앞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숨막힐 듯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혁. 그 이름이 그녀의 혀끝에서 녹슨 쇠마처럼 맴돌았다. 18살의 상처투성이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한 수트핏의 냉정한 카리스마를 온몸에 두른 그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를 보는 순간 그녀가 10년간 쌓아올린 단단한 성벽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따스한 봄날의 고아원. 10살의 윤서아는 그곳에서 처음 강지혁을 만났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잿빛 눈동자와 그림으로 그린 듯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소년. 그녀는 그저 그 얼굴이 너무나 갖고 싶다는 유치한 욕심에 부모님을 졸라 그를 가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그녀의 10대 전체를 지배했다. 그녀는 그의 세상 그 자체였다. 낯선 집에 와서도 입을 열지 않던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가르쳤고 그를 괴롭히는 아이들 앞에서 대신 싸워주었다. 매일 아침 그의 도시락을 싸고 서툰 숙제를 도와주며 그녀는 마치 제 그림자를 돌보듯 그를 챙겼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소중한 비밀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당연하게 꿈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날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에게 줄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 학교 복도를 헤맸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기 직전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서아? 아, 걔 그냥 귀찮아. 맨날 엄마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거 사실은 질색이라고. 그 경멸 어린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의 동정과 귀찮음으로 전락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를 피해 다녔다. 그리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그에게서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미국 유학을 선택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과 자신의 10대 전체를 과거 속에 묻어버렸다. 길고 긴 회상이 끝났을 때 그녀는 다시 차가운 현실의 로비에 서 있었다. 강지혁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와 그들의 유능한 이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깊어진 눈동자에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던 바로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훨씬 낮고 단단해진 그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서하.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래 기다렸다니 무슨 뜻인가? 미안하다니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의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그의 눈에 아주 희미한 상처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말을 꺼냈다. 난 약속을 지키러 왔어, 서하야. 그는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말을 이었다. 우리들의 약속.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약속, 결혼? 윤서아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사이에는 지독한 거짓말과 상처뿐인 배신만이 남아있을 뿐 그 어떤 약속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삶이 과거에서 온 이 잔인한 망령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지혁의 폭탄 선언 이후 로비의 공기는 젤리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렸다. 모두의 시선이 윤서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마치 10년 만에 처음으로 재회한 원수를 바라보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입가에서 차가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기쁨이나 반가움과는 거리가 먼 경멸과 조소가 섞인 소리였다. 약속, 강지혁 회장님. 그녀는 일부러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오래 있어서 과거를 마음대로 재창조할 수 있는 권력이라도 생긴 모양이군요. 내 기억 속에는 약속 따위는 없어요. 지독한 거짓말과 배신만 남아있을 뿐.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단련시킨 것은 바로 그가 남긴 상처였다. 만약 이게 우리 가족이 당신을 걷어준 빚을 갚는 방식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 빚 다 갚은 걸로 칩시다. 우리는 당신에게 바라는 것 없어요. 특히 당신의 동정심이 듬뿍 담긴 결혼은 더더욱. 그녀는 싸늘한 말을 내뱉고는 뒤돌아섰다. 로비에 모인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어였다. 그녀는 다시는 그에게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강지혁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가면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꽉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아니, 이보다 더한 경멸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겪는 그녀의 냉대는 10년 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처럼 아팠다. 그의 곁에 선 비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그녀가 오늘 마무리해야 할 인수합병건 상대 투자사 대표에게 연락해 강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제니스 그룹의 강지혁 회장이 윤서아 이사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다음 분기 투자를 2배로 늘릴 의향이 있다고 전해. 그는 말로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곁을 맴돌기로 결심했다. 바로 힘이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윤서아는 문을 잠그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강지혁의 등장은 그녀가 애써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다. 그 안에 모든 아픔과 그리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까 중단되었던 회의의 투자사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아까의 무례를 사과하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었다. 강지혁.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삶에, 그녀의 커리어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개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의 팀 내에서 사사건건 그녀를 방해하던 경쟁자가 갑자기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그의 비리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윤서아는 그 배우의 제니스 그룹에 막강한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전능한 신처럼 그녀의 앞길에 놓인 돌멩이들을 소리소문 없이 치워주고 있었다. 이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그런데 강지혁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간단히 해결해주며 그녀의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 전체가 매각되었다며 모든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서가 날아왔다. 겨우 안정을 찾은 삶의 터전을 또다시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새로운 건물주라며 연락해온 법무법인은 그녀에게만은 임대료 인상 없이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법무법인의 배후에 제니스 그룹의 자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결국 윤서아는 폭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친절과 보이지 않는 통제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그와 단판을 짓기 위해 제니스 그룹의 본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타워로 향했다. 그녀는 사전 약속도 없이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고 그의 비서들의 만류를 뿌리치며 육중한 문을 열어젖혔다. 강지혁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무슨 일이지, 윤서아 이사. 그가 공식적인 직함을 부르며 물었다. 윤서아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가 파악한 서류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것은 그녀가 밤을 새워 찾아낸 그가 자신의 삶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었다. 이 짓 좀 그만둬, 강지혁.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날 어린애 취급하는 것도 내 인생에 함부로 간섭하는 것도 전부 그만두라고. 나는 지난 10년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아남았어. 지금도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내 승리는 내 것이어야만 해. 내 실패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10년 전에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그를 멈출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독립선언은 그들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지혁이 떠난 윤서아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의 선전포고는 단호했지만 그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두 거대한 행성의 충돌 경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충돌을 유도하려는 교활한 포식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새로운 목표물로 정했다는 것을. 태산그룹의 최진태 회장실은 그의 취향처럼 낡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거대한 원목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고서들. 그리고 방 안을 은은하게 채운 묵향은 그가 얼마나 구시대의 질서를 숭배하는 인물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수십 년 묵은 라이벌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강지혁이라는 애송이가 자신을 위협하는 현실이 불쾌했다. 그래서 그 어린 놈이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런 소란을 피웠다, 이 말이냐?
최진태 회장이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앞에는 태산그룹의 정보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정보팀장은 제니스그룹 앞에서 벌어진 소동과 강지혁과 윤서아의 과거 관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다. 네, 회장님. 그 윤서아라는 여자는 강지혁이 어렸을 때 입양된 집의 딸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돌연 유학을 떠났다가 최근에 귀국한 것으로 보고를 듣는 최진태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짐승의 약점을 냄새로 맡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진태는 강지혁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강철 요새에서 처음으로 균열의 냄새를 맡았다.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던 그 차가운 기계가 여자 하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쇼를 벌였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점이었다. 강지혁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재미있군. 최진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제니스 그룹이나 강지혁을 직접 건드리지는 마라. 긁어서 득될 것 없는 벌집이다. 그가 부하에게 명령했다. 대신 그 여자를 한번 건드려봐라. 사자의 발톱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사자가 아끼는 토끼를 사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법이지. 어린 왕이 자신의 여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바로 다음 날 윤서아가 공들여 진행하던 인수합병 건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신생 투자사가 갑자기 엄청난 자본을 앞세워 인수전에 뛰어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윤서아의 전략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녀가 제시하는 조건보다 항상 한 발 앞선 조건을 제시하며 그녀의 회사를 압박했다. 윤서아의 팀은 혼란에 빠졌다. 정보가 유출된 것이 분명했다. 내부의 적인지 아니면 인수 대상 기업에서 새어나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녀의 입지는 순식간에 위태로워졌다. 한국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첫 작품이 될 뻔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그녀의 경력에 오점을 남길 최악의 실패작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태산그룹과 최진태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이것은 강지혁의 오만한 행동에 대한 보복일 것이다.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지혁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깊숙이 침범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와의 재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한편 강지혁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태산그룹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최진태가 윤서아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당장이라도 제니스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 신생 투자사를 먼지처럼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다. 회장님, 참으셔야 합니다. 그의 충실한 비서가 간언했다. 지금 저희가 직접 나선다면 윤서아 이사님이 회장님의 약점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셈이 됩니다. 최진태 회장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많은 하이에나들이 그녀에게 달려들게 될 겁니다. 비서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공경에 처한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윤서아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했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가 섣불리 나서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녀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가 자신만의 힘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지켜보는 수밖에. 그날 밤 윤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위기가 자신을 향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제니스 그룹의 타워가 보였다. 그녀는 두 거대한 힘 사이에 갇혀 있었다. 한 명은 그녀를 파괴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그녀를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그 방식은 모두 그녀를 그들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결코 누구의 말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당신들의 전쟁이 아니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건 나만의 전쟁이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 속에서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태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윤서아의 숨통을 정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경쟁사는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며 인수전의 승기를 굳히고 있었다. 윤서아의 팀은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회의실에서 연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사회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에게 최후 통첩이 날아들었다. 48시간 안에 이 판을 뒤집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실패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날 밤 그녀의 사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이름 강지혁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끈질김을 알기에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진태의 짓이야. 널 이용해서 날 시험하는 거지. 내가 끝내게 해줘. 1시간이면 그가 짜는 경쟁사,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 그의 말은 선이었을지 모르지만 윤서아의 귀에는 오만한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을 그는 단지 돈과 힘으로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시시한 장난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끝내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이 모든 걸 시작한 게 누군데? 네가 내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최진태 같은 늙은 여우가 내 존재를 알 리도 없었어. 이 폭풍은 네가 만든 거야, 강지혁. 그런데 이제 와서 영웅행세라도 하겠다는 거야? 착각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이 프로젝트가 불타 없어지고 내 경력이 끝장나는 한이 있어도 네 도움 따위는 받지 않아. 난 네 동정의 대상도 네가 갚아야 할 빚도 아니라고. 그녀는 소리치듯 말을 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최진태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기업 사냥을 하는 동안 그의 하수인들은 여론전이라는 또 다른 전선을 열었다. 익명의 게시물이 각종 증권가 찌라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재벌가에 입양되어 상속자를 꿰찬 신데렐라, 윤서아 이사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다. 그 글은 그들의 과거를 교묘하게 비틀어 놓았다. 윤서아를 부잣집에 빌부터 살다가 성공한 남자의 약점을 잡아 한몫 챙기려는 계산적인 꽃뱀으로 묘사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력과 노력은 한순간에 과거라는 꼬리표 뒤에 가려져 버렸다. 이제 그녀는 기업 인수전과 여론전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그날 밤 윤서아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사면초가 바로 지금의 그녀를 위한 단어였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 명예와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무너졌을 극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돈으로 이길 수 없다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전략과 투자 분석이었다. 그녀는 경쟁사의 제안서와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시 펼쳤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점 혹은 강점을 찾기 위해 그녀는 기록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가 잠들었지만 그녀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수십 잔의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가 그녀의 몸을 억지로 버티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빛을 발견했다. 인수대상 기업의 두꺼운 보고서 한쪽 구석,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작은 연구개발팀의 기록이었다. 그 팀은 회사의 다른 자산 가치에 밀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서였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몇 년간 개발해온 인공지능 관련 기술 특허는 윤서아의 눈에는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태산그룹이 노리는 것은 회사의 부동산과 기존 자산뿐. 그들은 이 미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윤서아는 밤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높은 인수금액을 제시하는 항복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단순한 인수 대신 그 연구개발팀을 분사시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그 기술의 잠재력을 함께 키워나가자는 파격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이것은 주주들에게 당장의 현금 대신 훨씬 더 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만이 태산의 자금력을 꺾고 동시에 자신의 전략가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머리와 실력으로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서아의 최후 통첩 시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밤새 완성된 파격적인 파트너십 제안서를 중심으로 마지막 전략 회의에 몰두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 윤서아를 믿고 따르기로 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가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제니스 타워의 회장실은 거대한 정보전쟁의 지휘 통제실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태산그룹과 그들이 내세운 경쟁사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윤서아의 사무실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존중이 방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진태 같은 늙은 뱀은 절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강지혁은 제니스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엘리트 정보 분석팀, 팀 섀도우를 소집했다. 그들의 임무는 인수합병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 태산그룹이 이 거래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내부자 거래, 불법 자금 지원, 이사회 멤버 매수 정황.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 강지혁이 팀에게 명령했다. 나는 그녀가 이길 수 있는 총알을 쥐어주고 싶은 것뿐이야.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그녀 자신의 몫이다. 그는 그녀를 구원하는 영웅이 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칼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윤서아가 이사회를 상대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녀의 개인 컴퓨터로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에는 아무런 내용도 제목도 없었다. 오직 의문스러운 숫자들의 나열만이 적혀 있었다. 팀의 보안 담당자는 즉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 역시 이것이 태산그룹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을 방해하기 위해 보낸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전략가로서의 본능이 경고를 무시하라고 속삭였다. 이 미지의 정보 조각이 어쩌면 이 절망적인 게임의 판도를 바꿀 유일한 변수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파일을 보안 샌드박스 환경으로 옮겨 조심스럽게 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태산그룹과 경쟁사에 대한 완벽한 범죄 기록부였다. 최진태 회장의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경쟁사로 흘러 들어간 내역. 그들이 인수한 기업의 이사회 멤버와 은밀하게 접촉한 통화 녹음 파일.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증거까지. 누가 봐도 이것은 거대한 정보기관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수집 불가능한 자료들이었다. 서명도
발신자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강지혁. 그녀가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남자. 그녀의 머릿속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가 또다시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의 전쟁에 멋대로 개입한 것이다. 만약 이 자료를 사용해서 이긴다면 이 승리는 결국 그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의 도움은 이전의 것들과는 달랐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겼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무시하는 동정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플레이어로 인정하는 존중의 표시였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파트너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알던 18배 소년이 아닌 강지혁이라는 남자의 진심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엿본 것 같았다. 그가 왜 돌아왔는지, 왜 그토록 자신에게 집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주 작은 신뢰의 불씨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내는 진심의 증거일까?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시간이 다가왔다. 윤서아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2개의 무기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적인 제안서. 다른 하나는 그가 건네준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회의실에는 태산그룹의 지원을 받는 경쟁사 대표들이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사회의 멤버들 역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듯 지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그녀는 마침내 그가 준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심했다. 그녀의 입이 열리기 직전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아는 무대의 중앙에 섰다. 그녀는 강지혁이 건네준 날카로운 비수를 품에 숨긴 채 먼저 자신의 무기, 즉 그녀의 지혜와 전략으로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 승리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연구개발팀의 기술 특허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설파했다. 그녀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좌중은 서서히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지루한 얼굴로 앉아있던 이사회의 멤버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단순한 현금 뭉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미래의 청사진 앞에서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수전의 본질을 누가 더 많은 돈을 내는가에서 누가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는가로 바꾸어 버렸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경쟁사 대표가 거만한 웃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몽상가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폄하하며 자신들의 현금 지급안이야말로 주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은 꿈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아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시선을 옮겼다. 저희 경쟁사의 현실적인 자금 출처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공유하고 싶군요. 스크린에는 강지혁이 보내준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흘러나온 자금의 흐름도, 경쟁사 대표가 이사회 멤버에게 뇌물을 건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의 증거까지. 그녀는 이것을 공격이 아닌 투자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우려스러운 점이라는 형식으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쟁사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이사회의 멤버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윤서아는 더 매력적인 미래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사실은 적대 세력인 태산그룹이 내세운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까지 폭로해버린 것이다. 승패는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그것은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으로 먼저 판을 뒤집고 강지혁의 증거를 결정적인 한 방으로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뛰어난 전략가인 동시에 적의 목을 벨 줄 아는 냉정한 승부사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그날 이후 대한민국 투자업계의 전설처럼 각인되었다. 그날 저녁 승리의 축하 파티가 끝난 후 윤서아는 제니스 타워로 향했다. 분노나 적대감이 아닌 차분하고 정돈된 마음이었다. 그녀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강지혁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신문기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 그 단어는 그녀의 입안에서 무척이나 낯설게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지혁아.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른 순간 강지혁의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녀의 목소리로 불린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는 길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내가 바보였어. 10년 전에 내가 했던 짓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그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만은 솔직하게 전했다. 나는 빚을 갚으러 혹은 널 동정해서 돌아온 게 아니야. 난 널 되찾으러 온 거야, 서하야. 그는 자신의 이전 방식이 오만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증거 파일을 보낸 것은 구원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그의 서툰 표현 방식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의 승리로 너는 최진태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게 됐어. 너는 그를 이긴 플레이어가 됐지. 그래서 더 위험해졌어. 그는 그녀에게 동맹을 제안했다. 우리의 과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좋아. 하지만 일단은 최진태를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합치자.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복수를 위해서. 윤서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행동에 담긴 진심과 자신이 처한 위험의 실체를 깨달은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10년의 얼음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두 사람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동맹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윤서아의 승리는 최진태 회장의 골마있던 자존심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되었다. 수십 년간 재계의 포식자로 군림해온 그가 애송이라고 무시했던 강지혁과 그가 아끼는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 같은 해결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이제 사업 노름은 그만두지. 최진태는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지혁의 과거를 파헤쳐. 약점이 아니라 숨통을 끊어버릴 한 방을 찾아내. 시작은 그놈의 부모가 죽은 교통사고다. 그의 눈빛은 그 사고에 무언가 묻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그것이었다. 최진태의 하수인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강지혁과 윤서아는 제니스 타워의 비밀스러운 워룸에서 그들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회장과 이사의 공간이 아니었다. 동등한 두 명의 전략가가 거대한 적을 분석하는 합동사령부였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공동의 목표는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강지혁의 정보팀 팀 섀도우가 최진태 측의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회장님, 태산그룹 쪽에서 10수년 전 종결된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자들과 증인들의 행적도 다시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듣는 강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사고는 그가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었던 끔찍한 트라우마였다. 윤서아는 그의 얼굴에 스친 깊은 고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진지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이게 우리 둘의 싸움이라면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지 마, 지혁아. 그녀의 말에 강지혁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10수년 전의 사고 파일을 다시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브레이크 고장, 비극적이지만 흔한 사고. 하지만 그들의 눈으로 다시 본 기록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의문은 사고 차량을 검사했던 정비공이었다. 그는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외딴 섬으로 이주해버렸다. 두 번째 의문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트럭 운전사였다. 그는 초반 진술에서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피해 차량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고 말했지만 최종 진술에서는 그 내용을 번복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가 진술을 바꾼 직후 그의 가족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윤서아가 찾아냈다. 그녀는 전략기획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로 강지혁의 아버지 회사와 태산그룹 간의 사업 기록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다. 사고 직전 두 회사는 미래형 에너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기술과 특허는 강지혁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죽자마자 프로젝트는 갑자기 무산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산그룹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며 발표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사고는 최진태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기 위해 계획한 치밀하게 계산된 암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자 워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지혁은 책상 위의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두 손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10수년간 그를 짓눌러 온 것이 단순한 슬픔과 트라우마가 아니라 거대한 분노와 복수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윤서아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의 팔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때로는 무자비하게 제니스 그룹을 키워왔는지. 그의 모든 행동은 이 미완의 비극,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해당한 부모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아들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복수극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강지혁은 마치 얼어붙은 화산 같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10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위험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다. 윤서아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알던 강지혁이 아닌 복수심에 사로잡힌 낯선 남자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워룸 안의 공기는 그의 분노의 무게에 짓눌려 숨막힐 듯 무거웠다. 윤서아의 위로는 그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팔을 놓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을 때 그의 얼어붙었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이 괴물로 변하기 직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함께 가줄 곳이 있어. 강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이전의 살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 그는 그녀를 데리고 숨막히는 워룸을 나와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장소로 향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서울 근교에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저택이었다. 그곳은 윤서아의 가족과 강지혁이 함께 살았던 그들의 유년 시절 추억이 담긴 집이었다. 그는 그녀가 떠난 후 이 집을 비밀리에 사들여 10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해왔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그들의 행복했던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윤서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거실 벽에는 그녀가 학예회 때 그렸던 삐뚤빼뚤한 그림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그네가 낡은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순수했던 시절을 담고 있는 박물관과도 같았다. 현실의 전쟁터에서 벗어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그들의 개인적인 역사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2층의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은 어린 시절 그들이 함께 별을 보며 비밀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강지혁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윤서아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를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날 학교 복도에서 내가 했던 말.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건 내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비겁했던 거짓말이었어. 그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말이 있기 며칠 전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숨겨진 일기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일기에는 최진태의 배신과 아버지가 느꼈던 생명의 위협이 암시되어 있었다. 18배 어린 나이에 그는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다고. 언젠가 최진태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위험하고 외로운 복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나는 너를 봤어, 서하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너를. 내 어두운 복수심에 너의 미래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어.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서 멀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네 마음에 상처를 줬지. 네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나 같은 놈은 깨끗이 있고 나 없는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게 내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의 고백은 천둥처럼 윤서아의 머릿속을 울렸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그 깊은 상처가, 그를 평생 괴롭혔던 그 지독한 오해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이고 서툰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배신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과 그 끔찍한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그에 대한 연민, 그리고 10년간 억눌러왔던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집착과 오만한 청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간섭까지.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것은 10년의 강제된 이별 끝에 평생 사랑해온 여자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한 남자의 필사적이고 서툰 몸부림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모든 오해의 벽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는 두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파트너였다. 그들의 첫 입맞춤은 10년의 기다림과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듯 슬프도록 다정했다. 최진태 회장이 선포한 긴급 기자회견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눈과 귀가 태산그룹의 본사로 쏠렸다. 재계의 늙은 호랑이가 젊은 왕을 상대로 어떤 공격을 펼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최진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신만만한 얼굴로 단상에 앉아 강지혁이라는 애송이의 숨통을 끊어버릴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노련한 연기자처럼 처음에는 제니스 그룹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그는 강지혁의 아버지가 자신의 오랜 친구였음을 강조하며 거짓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자 마침내 그는 준비한 비수를 꺼내들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십수년간 묻혀있던 비극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조작된 서류 뭉치와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 증거들은 모두 강지혁의 아버지가 사실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했으며 그의 죽음은 조사를 피하기 위한 자살 혹은 도주 중 일어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혁을 부패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똑같이 부패한 아들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의 충격적인 폭로는 기자회견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제니스 그룹의 주가에 대한 실시간 속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최진태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들리더니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진태 회장님, 기억력이 상당히 좋지 않으시군요. 기자회견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고 강지혁과 윤서아가 나란히 들어섰다. 마치 어둠을 가르고 등장하는 두 명의 전사처럼 그들의 등장은 극적이고 압도적이었다. 더 이상 숨거나 방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들어와 마지막 전쟁을 시작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그들에게로 터져나왔다. 그들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갔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윤서아였다. 그녀의 침착하고 지적인 목소리는 순식간에 장내의 혼란을 잠재웠다. 최진태 회장님께서는 방금 아주 흥미로운 소설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소설이 아니라 팩트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십수년 전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트럭 운전사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하는 영상이었다. 그는 태산그룹에게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다고 말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어서 두 번째 증거가 공개되었다. 사고 차량을 검사했던 늙은 정비공과의 화상통화가 연결되었다. 그는 최진태의 협박에 못 이겨 브레이크 고장으로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윤서아는 자신이 분석한 재무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사고 발생과 합작 프로젝트의 무산, 그리고 태산그룹의 기술 탈취 사이의 완벽한 연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최진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혁은 아직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 최진태 회장님의 마지막 통화가 담겨 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혁의 아버지가 최진태의 횡령 사실을 추궁하며 자수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최진태의 대답이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강 사장, 인생은 길고 길은 미끄러운 법이야. 특히 비 오는 날 밤에는 운전 조심해야지.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기자회견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최진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의 문을 열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혁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살인 교사 및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최진태 회장을 체포했다. 이 모든 장면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극적이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의 왕국은 스스로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괴물은 마침내 쓰러졌다. 강지혁과 윤서아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최진태를 바라보는 강지혁의 눈에는 복수의 희열이 아닌 길고 길었던 분노가 끝났다는 무거운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윤서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최진태 회장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태산그룹의 붕괴는 대한민국 재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지만 그 빈자리는 곧 새로운 질서로 채워졌다. 강지혁은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제니스 그룹의 위상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몇 주가 흘렀다. 언론의 광기는 잠잠해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략가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있는 듯했다. 강지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의 숙권이자 삶의 목표였던 복수를 완수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재계의 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최진태를 무너뜨렸을 때의 해방감도 잠시, 그는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끝난 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도시의 한편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잠잠해진 어느 주말 오후, 강지혁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 행렬도 수행비서도 없었다. 그는 낡은 청바지에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10년 전의 소년 같은 조금은 어색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들의 추억이 담긴 낡은 저택의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추억을 심고 있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꽃을 심고 잡초를 뽑았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나 아픈 오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연인들의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흙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하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아버님의 복수를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는 순간.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깨달았어. 내 세상의 중심은 복수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너였어.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그의 행동은 권력의 과시가 아닌 온전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화려하고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정원의 작은 들꽃을 닮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반지였다. 18해 전, 10살의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선택해줬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10해 전, 18배 나는 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어리석게 너를 밀어냈지. 그리고 오늘, 28배 내가 너에게 기회를 구하고 싶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선택할 기회를 영원히. 윤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과 아픔이 마침내 행복으로 보상받는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기회를 구할 필요 없어, 지혁아.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와 눈을 맞추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서로를 선택했으니까 그저 아주 긴 시간을 돌아왔을 뿐이야.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도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내가 키운 꼬마가 이제 정말 다 컸네. 그녀가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내 세상은 언제나 너였으니까 당연하지. 그들의 길었던 겨울은 마침내 끝나고 영원할 것 같은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